아무도 예상 못하셨을 거예요. 은퇴하고 바로가 아니라 딱 5년째 되는 해에 노후가 가장 많이 무너진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게 왜 무섭냐면요. 처음 12년 동안은 다들 괜찮거든요. 퇴직금도 있고 뭐라도 해볼까 하는 에너지라도 남아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조용히 그리고 아주 느리게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 균열이 5년차에 폭발하는 순간 많은 60대 분들이 진짜로 무너져 내립니다. 아니, 나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본인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대부분이 비슷한 지점에서 주저앉더라고요. 왜 하필 은퇴 5년 차일까요? 그때쯤이면 퇴직금이 생각보다 빨리 바닥을 보이기 시작하고 생활비 패턴은 이미 고정돼 버리고 건강도 슬슬 신호를 보냅니다. 자녀 문제든 집 문제든 예상 못했던 지출들도 다 이 시점에 터집니다. 가장 슬픈 건 이때쯤이면 마음의 탄력도 많이 떨어져 있어서 다시 일어나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한국 60대가 가장 많이 무너지는 은퇴 5년차의 대재앙을 실제 사례 3가지와 함께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현실적으로 풀어드릴게요. 처음 소개할 분은 인천에서 35년간 직장 생활을 하고 59세에 은퇴하신 분인데요. 은퇴하고 첫 해는 정말 행복하셨대요. 여행도 다니고 배우자와 오랜만에 데이트도 하고 집 리모델링도 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여행 한 번에 100만 원, 집 손보기 몇 천만 원, 자녀 결혼 자금 몇 억. 그렇게 퇴직금에서 뚝뚝 빠져나가는 돈을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셨죠. 평생 모은 돈인데 이 정도는 써도 되지라는 마음이었대요. 그런데 은퇴 5년 차가 되던 해 계산기를 두드리는 순간 피가 싸늘해졌답니다. 남은 돈이 생각보다 훨씬 적었거든요. 이때부터 두려움이 시작된 겁니다. 이걸로 앞으로 20년, 30년을 어떻게 버티지? 이미 생활비 구조는 늘어난 소비 패턴에 맞춰져 있고 다시 줄이려니 생활 수준이 무너지는 것 같고 무력감만 커져갔다고 하셨어요. 결국 이분은 은퇴 후 5년 차에 처음으로 극심한 불안을 느꼈고 이후에는 소비를 급하게 줄이면서 후회와 걱정의 노후로 바뀌었다고 고백하셨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더 마음이 무겁습니다. 경기도에서 자영업을 하다가 60세에 가게를 정리하고 은퇴하신 남성분이었어요. 이분은 은퇴하고도 생활비 때문에 일을 조금이라도 하려고 했지만 체력은 예전 같지 않고 시장 구조가 바뀌다 보니 번번이 실패하셨죠. 그러다 결국 그래, 잠깐 쉬고 나중에 다시 해보자 하고 휴식기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바로 이게 함정이었습니다. 쉬다 보면 마음이 흐물흐물해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시 시작하기가 더 어려워지고요. 어느새 은퇴 5년 차. 소득은 제로, 지출은 꾸준히 발생, 은행 잔고는 빠르게 줄어드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분이 했던 말이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내가 무너진 순간은 돈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다시 일할 힘이 사라졌다는 걸 깨달았을 때였어요. 은퇴 초반이었다면 뭐라도 다시 해보려고 뛰어들었을 텐데 어느새 자신감도 체력도 다 사라져 있었던 거죠. 이것이야말로 많은 60대가 은퇴 5년 차에 가장 많이 무너지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시간이 사람을 약하게 만듭니다. 세 번째는 부산에 사는 62세 여성분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연금이 있어서 그래도 안정적일 거라고 스스로 확신하셨대요. 그런데 연금 하나만으론 생활비가 충분치 않았고 게다가 부모님 병원비가 겹치면서 지출이 갑자기 2배가 되었어요. 자녀에게 손 벌리자니 미안하고 일을 나가보려 하니 몸이 버티질 않고 결국 홀로 앓기만 했다고 하셨습니다. 이분은 은퇴 5년 차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난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근데 인생이 이렇게까지 변할 줄 몰랐어요. 건강 문제가 삶을 흔들기 시작하는 시점, 바로 5년 차였습니다. 은퇴 직후엔 괜찮다가도 60대 초중반이면 몸에서 신호가 오고 그 신호 하나가 지출과 삶의 리듬을 통째로 흔들어 놓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던 위기가 이때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거죠. 이 3가지 사례를 보면 공통점이 뚜렷합니다. 처음 12년은 다들 괜찮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해요. 경계심이 풀리니까요. 그러다가 45년 차가 되면 경제적 여유는 줄고
체력은 예전 같지 않고 지출은 예상보다 커지고 미래는 더 두렵게 느껴집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말하죠. 은퇴 후 5년을 지켜내면 그 다음 20년은 훨씬 안정적으로 간다. 반대로 말하면 5년 차에 무너지면 그 뒤는 정말 힘들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은퇴를 준비하시거나 이미 은퇴하신 분들이라면 꼭 기억하셔야 하는 게 있어요. 은퇴는 퇴직하는 날로 끝나는 게 아니라 5년 차에 진짜 첫 시험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 5년 차만 잘 넘기면 노후는 생각보다 견고해지고 삶의 구조도 안정적으로 자리 잡힙니다. 하지만 여기서 무너지면 다시 일어서기까지 시간이 훨씬 오래 걸리고 체력과 자신감은 점점 떨어집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도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지금은 괜찮지만 5년 뒤에도 괜찮을까? 이 질문이 바로 노후 준비의 출발점입니다. 기억하세요. 은퇴 5년 차는 대재앙이 시작되는 시기가 아니라 대재앙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생활비 구조를 점검하시고 지출 습관을 다듬고 건강을 조금이라도 챙기고 수입을 만들 수 있는 가장 작은 루트라도 남겨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간, 건강, 마음 모든 게 함께 흘러갑니다. 그 흐름을 먼저 잡는 사람이 결국 더 오래, 더 안정적으로 버팁니다. 은퇴 5년 차의 무서운 점은 그 시기가 폭발하는 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그 전부터 조용하게 벌어지고 있던 일들이 한꺼번에 드러나는 시점일 뿐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갑자기 무너진 게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금이가 있었던 거였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 금간 부분을 바로잡는 데는 그렇게 큰 돈이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마음가짐과 생활 패턴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노후는 큰 선택보다 작은 습관에서 무너지고 작은 습관에서 다시 세워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 어떤 분들은 은퇴 후 시간이 많아지니까 자연스럽게 소비도 늘어요. 아침에 카페 가고 점심에 외식하고 저녁에 친구들이랑 모임하고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게 몇 년 누적되면 생활비가 어마어마하게 커지죠. 그런데 문제는 이 소비 습관이 이미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줄이기가 정말 어렵다는 겁니다. 은퇴 5년 차의 통장을 보면서 뒤늦게 너무 늦었나? 하고 좌절감을 느끼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또 하나는 일할 자신감입니다. 은퇴 직후엔 괜찮아요. 나중에 필요하면 뭐라도 하면 되지 라는 생각을 누구나 하거든요. 그런데 사람 마음이 참 묘해서 시간이 지나면 자신감이 점점 줄어듭니다. 예전엔 아무렇지 않게 하던 일도 은퇴 후 5년쯤 되면 괜히 겁이 나고 부담스럽고 몸도 자주 피곤해지고 그러다 보니 다시 일할 기회를 스스로 막아버리게 됩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60대 초반에는 겉으론 멀쩡한데 은퇴하고 35년쯤 지나면 병원 기록이 슬슬 두꺼워지기 시작합니다. 무릎이 아프다, 혈압이 오른다, 약을 하나 더 먹게 된다. 문제는 건강이 흔들리면 지출도 흔들리고 지출이 흔들리면 마음이 무너진다는 거죠. 결국 심리적 불안이 경제적 불안을 더 키우고 경제적 불안이 다시 건강을 해치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노후의 핵심은 사실 돈이 아니라 리듬입니다. 생활 리듬, 돈의 리듬, 건강의 리듬. 이 세 가지가 무너지면 은퇴 5년 차에 대재앙이 올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이 리듬만 살릴 수 있다면 노후는 얼마든지 안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갑자기 큰 돈을 벌 필요도 없고 무리하게 젊은 시절처럼 일할 필요도 없어요. 아주 작은 루틴, 작은 수입, 작은 절약, 작은 건강 습관만 유지해도 충분합니다. 결국 은퇴 후 5년 차는 노후가 무너지는 시점이 아니라 남은 시간을 지켜낼 마지막 경고등 같은 거예요. 이때 한 번만 방향을 제대로 잡으면 남은 20년은 정말 다른 모습이 됩니다. 지금이 바로 그 시점에 계신 거라면 절망이 아니라 기회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노후는 지금부터 다시 만들면 됩니다.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오늘부터 천천히 다시 시작하시면 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한인 인구 200만 시대, 한인 많은 도시로 가면 노후는 웬만큼 자동으로 해결된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소름이 돋습니다. 이건 진짜 농담이 아니라 굉장히 위험한 착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태도는 오늘 영상이 끝날 때까지 전혀 바뀌지 않을 거고요. 제목 보시고 놀라신 분들 많으시죠? 이 도시가 한국보다 더 한국이라고? 한인도 많고 말도 통하고 식당도 많고 병원도 한인 의사 있고 거기 가서 살면 좀 편안해지는 거 아니야? 맞아요. 한인 인구 200만 시대. 이제 미국의 몇몇 도시는 진짜 웬만한 한국 중소도시보다 더 한국 같아졌습니다. 마트 가면 고추장, 된장, 쌀, 김치 다 있고 세탁소, 식당, 교회, 학원, 보험까지 한글 간판이 쫙 깔려 있고 노인 아파트에도 김치 냄새 솔솔 나는 그런 동네들. 우리 눈에는 얼마나 반가워요. 그래서 은퇴를 앞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 돌아가긴 애매하고 그렇다고 완전 미국 시골 가기도 그렇고 그냥 한인 많은 도시 가서 월 한 250만 원 정도만 있으면 뭐 먹고는 살겠지. 미국이면 월 2,500달러 정도? 연금 300만이면 괜찮지 않겠어? 여러분도 속으로 비슷하게 계산해 본 적 있으시죠? 남들도 다 그 정도로 산다는데 나도 그 정도면 되겠지 뭐. 딱 여기까지 생각하고 더 이상 계산을 안 들어가고 싶어집니다. 근데요. 바로 이 지점이 무섭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려는 얘기는 이 도시는 위험하다. 저 도시는 좋다. 이런 지리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 오세요. 미국 남으세요. 이런 선택지도 아니고요. 오늘의 진짜 주제는 이겁니다. 한인 인구 200만 시대, 한국보다 더 한국 같은 도시라는 달콤한 슬로건 뒤에 숨은 막연한 낙관 vs 지혜로운 계산의 싸움. 그리고 그 싸움에서 우리 마음이 어떻게 스스로를 속이는지 그 심리와 방어 기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한번 말해봅시다. 왜 우리는 은퇴 생활비라는 말을 들으면 갑자기 머리가 멍해질까요? 왜 통장 숫자를 끝까지 보지 못하고 중간에 덮어버리고 싶어질까요? 왜 월 얼마면 살 수 있다는 말이 그렇게 우리에게 달콤하게 들릴까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건 그냥 막연한 낙관의 승리입니다. 우리 뇌는 불편한 진실보다 달콤한 희망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정확한 숫자를 마주하면 내 노후가 생각보다 불안하다는 걸 인정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불안이 확 올라오고 자존심도 건드려집니다. 내가 평생 이렇게 일했는데 겨우 이 정도야? 이 나이 먹도록 나는 뭐 한 거지? 이 감정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뇌는 자동으로 방어 기제를 가동합니다. 괜찮아. 다른 사람들도 다 거기서 거기야. 한국 가면 물가 싸다며. 한인 많은 도시로 가면 커뮤니티 도움도 받고 집도 싸게 구하고 식비도 줄고 어떻게든 되겠지. 이게 바로 합리화입니다. 진짜 계산은 하기 싫으니까 그것을 대신해줄 달콤한 문장을 만들어서 마음을 달래는 거죠. 욕망은 뭐냐면 사실 우리 안에는 이런 바람이 있어요. 깊은 계산 없이 그냥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숫자 따지고 시트 만들고 리스크 따지고 이런 거 말고 그냥 여기 좋대 하면 가서 살고 싶다.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욕망입니다. 그런데 이 욕망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못하면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진짜 마음은 계산하기 싫다인데 겉으로는 괜찮을 거야 라는 멋진 말로 덮어버립니다. 그게 바로 억압이고 방어 기제예요. 아니 제가 왜요? 왜 굳이 그 불편한 숫자를 다 계산해야 합니까? 한인 많은 도시 가서 그냥 월 250만, 300만 선에서 줄여 살면 되지 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해요. 이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어쩌면 여러분이 본인에게 하신 말일 수도 있고 어쩌면 주변 지인이 여러분께 했던 말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실제 사례를 보면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해볼게요. 첫 번째 사례는 너무 낙관적으로 잡았다가 무너진 은퇴 생활비 이야기입니다. 어부부는 60대 초반 미국에서 30년 가까이 일하다 은퇴했습니다. 둘이 합쳐 연금이 한 달에 한국 돈으로 약 300만 320만 원 정도, 달러로 치면 2,4천이 700달러 정도 나오는 상황이었어요. 두 분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한인 많은 도시 가서 한인 아파트 들어가고 차는 한 대 팔고 좀 소박하게 살면 월 250만이면 충분하지 않겠어? 미국이든 한국이든 우리가 조금만 조절하면 되지. 계산이라고 한 건 이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세금, 보험료, 의료비, 자동차 유지비, 간단한 여행, 부모님 제사 오고 가는 비행기값, 예상치 못한 병원비.
이런 건 머릿속에서 그냥 대충 처리됐습니다. 처음 6개월은 진짜 괜찮았어요. 마트도 가깝고 교회도 있고 친구도 생기고. 역시 한인 많은 도시가 살기 좋다며 만족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자 문제가 하나씩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관리비가 생각보다 비쌌고 보험료도 매년 조금씩 오르고 한국에 있는 형제들, 미국 다른 주에 있는 자녀들 왔다 갔다 하면서 항공권 비용이 슬금슬금 올라갔고 무릎이 안 좋아져 병원 가는 횟수가 늘어나면서 코페이 치료비가 생활비를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래 좀 빠듯하네 정도였는데 2년 차쯤 되니까 저축을 아예 못하네? 3년 차쯤 되니까 이거 원금까지 까먹고 있는데?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당초 목표였던 월 250만이면 충분하겠지는 현실에서는 최소 350만 400만은 있어야 숨이 좀 쉬어진다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나중에 이 부부가 한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우리가 실패한 건 도시 선택이 아니라 마인드였어요. 한인 많은 도시라는 익숙함에 기대서 숫자를 끝까지 안 보는 게 참 편했거든요. 솔직히 계산을 했으면 포기했을 선택을 어떻게든 되겠지란 말로 밀어붙였던 거죠. 이게 바로 막연한 낙관의 전형입니다. 욕망은 계산하기 싫다였고 억압은 난 걱정 안 하는 스타일이야였고 방어 기제는 남들도 다 그렇게 산대였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반대로 지나치게 겁먹고 돈만 쌓다가 삶의 질을 망쳐버린 이야기입니다. B씨는 50대 후반에 은퇴했지만 어디에도 정착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도시로 가면 물가가 너무 비쌀 것 같고 시골은 병원이 걱정되고 한인 많은 도시 가면 또 괜히 유혹 많아서 돈 쓸 것 같고 한국 가면 의료비는 괜찮지만 집값 전세금이 불안하고 한마디로 뭐든 다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B씨는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그래, 난 그냥 은퇴를 안 한 사람처럼 살자. 그냥 계속 일하고 계속 모으자. 쓸 수 있을 때 안 쓰면 노후에라도 든든하겠지. 이분은 철저하게 두려움 중심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막연한 낙관 대신 막연한 공포에 사로잡힌 거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통장은 점점 두툼해졌습니다. 한국 돈으로 8억, 9억, 10억. 숫자는 올라갔는데 삶은 점점 좁아졌습니다. 친구들 모임은 돈 아깝다면서 안 나가고 가고 싶던 여행은 나중에로 미루고 운동할 시간도 아껴 노동시간으로 바꾸고 식사도 늘 저렴한 것만 찾다 보니 건강까지 조금씩 나빠졌습니다. 70이 넘어서 B씨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정작 몸이 안 따라주니까 이제 쓰고 싶어도 못 쓰겠더라. 그동안 쌓은 돈이 많다고 안심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뭘 위해 이렇게 살았지? 라는 허무함이 훨씬 더 크더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이분도 계산을 안 한 건 아닙니다. 근데 이게 지혜로운 계산이 아니라 불안에 중독된 계산이었어요. 욕망은 뭐였냐면 완벽하게 안전해지고 싶다. 절대 모자라지 않는 노후를 가지고 싶다. 그런데 그 욕망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고 이 정도면 아직 불안해, 더 모으자라는 방어 기제로 끝없이 합리화한 겁니다. 막연한 낙관과 똑같이 위험한 반대 방향의 함정이죠. 세 번째 사례는 지혜로운 이기심으로 균형을 잡은 성공 사례입니다. 시부부는 한인 많은 도시를 좋아했습니다. 장 보기도 편하고 병원도 편하고 말 통하는 사람 많고 문화생활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다른 분들처럼 이렇게 시작했어요. 여보, 우리도 그냥 거기 가서 살까? 노인 아파트 알아보고 한 달에 한 300만, 350만 정도 예산 잡고 조용히 살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여기서 이 부부가 한 가지를 멈췄습니다. 잠깐. 우리 제목만 보고 결정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둘이 종이와 엑셀을 꺼냅니다. 조금 귀찮고 조금 지루하지만 진짜 지혜로운 계산을 시작한 거죠. 이 부부가 나눈 대화는 대략 이랬습니다. 우리가 최소한 사람답게 살려면 월 고정비가 얼마인지부터 보자. 집세 또는 관리비, 교통비, 통신비, 보험료, 식비, 의료비, 용돈, 부모님 자녀에게 들어가는 비용, 그리고 1년에 한 번 정도는 여행도 갈 거고 양가 왕래도 해야 하고. 한국에 살 경우, 미국에 살 경우, 한인 많은 도시, 한인 적은 도시 각각 시나리오를 나눠서 월연 단위로 실제 숫자를 적어봅니다. 대충이 아니라 한국 살면 월 250이면 된다더라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싶은 방식으로 살면
한국이든 미국이든 최소 얼마는 필요하다를 보는 겁니다. 계산을 해보니 이 부부 기준으로는 정말 최소한으로 살아도 월 320만 350만 원, 조금 숨 쉴 여유까지 포함하면 월 400만 450만 원 정도는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만약 막연한 낙관에 빠졌다면 이렇게 말했겠죠. 에이, 너무 넉넉하게 잡은 거야. 조금 줄이면 250도 가능하겠지 뭐. 하지만 이 부부는 오히려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정말 250으로 살고 싶은 거야? 아니면 그냥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거야? 이게 바로 욕망을 있는 그대로 들여다보는 태도입니다. 그 욕망은 결국 이런 거였죠. 남들처럼 우리도 월 250이면 되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 나도 잘 준비한 사람처럼 보이고 싶은 마음. 이걸 인정하니까 이상한 합리화가 들어갈 틈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둘이 이런 결론을 냈어요. 우리가 원하는 삶의 질을 유지하려면 적어도 이 정도의 생활비는 필요하다. 그래서 당장 은퇴가 아니라 23년 정도는 더 일하면서 저축을 조금 더 쌓자. 대신 그 기간 동안 몸 상하지 않게 일하는 방식으로 조정하자. 그리고 은퇴 후에는 소일거리 소득이 되는 일을 조금씩 이어가 보자. 실제로 이 부부는 은퇴 후에도 주 23일 정도 파트타임 일을 하면서 월 100만 150만 원 정도의 추가 소득을 만들었습니다. 그 덕분에 은퇴 생활비 구조는 이렇게 되죠. 기본연금 소액의 파트타임 소득 아주 소량의 자산 인출. 이렇게 설계해 두니까 어느 도시를 가든 우리 망하는 거 아니야? 라는 공포가 훨씬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 부부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인 많은 도시니까 괜찮겠지라는 막연한 낙관 대신 우리가 원하는 삶의 그림에서 거꾸로 숫자를 뽑아봤어요. 우리 욕망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적나라하게 인정했더니 오히려 선택이 훨씬 자유로워졌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사례의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첫 번째, 막연한 낙관으로 남들도 그 정도로 산다던데요. 하며 은퇴 생활비를 숫자 하나로만 단순화한 경우. 두 번째, 막연한 공포로 어디도 안전하지 않아 하면서 돈을 쌓는 것만이 유일한 안전이라고 믿은 경우. 세 번째, 욕망과 두려움 둘 다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내가 진짜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바탕으로 지혜로운 계산을 한 경우. 여기서 중요한 건 어느 도시에 사느냐가 아니고 한국이냐 미국이냐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막연한 낙관이 주도권을 잡고 있느냐, 지혜로운 계산이 주도권을 잡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이제 마지막 정리를 처음에 말씀드렸던 멍청한 이기심 vs 지혜로운 이기심으로 해볼게요. 여러분, 은퇴 생활비에서 멍청한 이기심은 이런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대충 남들만큼 모으면 되겠지 뭐. 연금 250이든 300이든 뭐 한이 많은 도시 가서 알바 조금 하면 되겠지. 다른 사람들도 다 사는데 나라고 못 살겠어? 이 말들 속에는 사실 이런 욕망이 숨어 있어요. 지금은 숫자를 보고 싶지 않다. 불안해지고 싶지 않다. 오늘의 나를 괴롭히고 싶지 않다. 그래서 내는 막연한 낙관이라는 방어 기제를 꺼내듭니다. 계산을 하면 당장의 감정이 불편해지니까 그 불편을 피하기 위해 괜찮을 거야 라는 달콤한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거죠. 반대로 지혜로운 이기심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를 정말 아끼고 싶다. 그래서 오늘 조금 불편해지더라도 미래의 내가 덜 고통받게 만들어주고 싶다. 지혜로운 이기심은 욕망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한인 많은 도시에서 말 통하고 밥 같이 먹고 병원 혼자 안 가고 그렇게 살고 싶다. 이 욕망을 솔직히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좋아, 그럼 그런 삶을 유지하려면 월 얼마가 필요한지 한번 끝까지 보자. 여기서부터 철학, 심리, 경제가 한 지점에서 만납니다. 철학적으로는 나는 어떤 삶을 좋은 삶이라고 부를 것인가? 심리학적으로는 나는 왜 계산을 피하고 싶어 하는가? 나는 왜 남들의 평균에 나를 끼워 맞추고 싶어 할까? 내 방어 기제는 지금 나를 어떻게 속이고 있을까? 경제적으로는 그 모든 감정과 철학을 실제 숫자로 바꿔보면 얼마인가? 한국이면? 미국이면? 이 도시면? 저 도시면? 이 세 가지를 전부 통과한 숫자만이 진짜 우리 집의 은퇴 생활비가 됩니다. 대충 남들 말하는 평균 유튜브 썸네일에 박혀있는 월 250이면 충분합니다. 같은 숫자는
여러분 인생에는 아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책임을 지는 숫자는 여러분이 직접 마주하고, 직접 계산하고, 직접 감정과 욕망을 통과시킨 숫자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인 인구 200만 시대, 이제는 어떤 도시가 한국보다 더 한국처럼 보여도 그 도시가 여러분의 노후를 대신 살아주진 않습니다.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 건 도시 이름이 아니라 지혜로운 이기심입니다. 대충 남들만큼이면 괜찮겠지라는 멍청한 이기심을 당당하게 의심하고 나와 가족이 진짜 어떻게 살고 싶은지 그 삶을 유지하려면 얼마가 필요한지 숫자를 냉정하게 계산해 보자는 지혜로운 이기심으로 넘어가는 것. 그게 바로 한인 200만 시대 한국보다 더 한국 같은 도시에서 정말로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생존 전략입니다. 아무 도시나 여러분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아무 숫자나 여러분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있는 그 이기심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끝까지 들여다보고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 그게 여러분 은퇴의 가장 확실한 보험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계산이 무섭다면 더더욱 한 번쯤은 진짜로 계산해 봐야 할 때일지도 모릅니다. 다음 내용에서 또 이어서 이야기 나눌게요. 은퇴자가 2차 사는 순간 노후가 터진다. 모두 숨기던 참사라는 말, 그냥 자극적인 문구 같죠? 그런데요, 실제로 은퇴자들이 가장 많이 후회한 선택을 꼽을 때 빠지지 않는 게 바로 자동차입니다. 딱 한 번의 선택인데 그게 노후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조금 섬뜩하게 시작할게요. 은퇴하고 나면요, 누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런 상상을 한 번쯤 합니다. 평생 일했는데 이제는 나도 좀 편하게 타고 다녀야지. 애들 다 키웠고 이제 내 인생인데 좋은 차 한번 사보자. 그 마음 이해 못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평생 아끼고 참아온 보상 심리, 그거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문제는 바로 그 순간이 노후가 무너지는 가장 빠른 지점이라는 겁니다. 정말 무서운 얘기지만 은퇴자들 중 상당수가 첫 번째 잘못된 선택이 차량 교체였고 그 다음부터 생활비가 삐걱거리기 시작했어요. 자동차는 절대 단순한 소비가 아니에요. 그건 매달 피 같은 현금을 꾸준히 빨아들이는 지속 지출이에요. 그리고 이게 은퇴자에게 가장 위험합니다. 왜냐면 은퇴 이후의 돈은 새로 들어오는 돈보다 지출을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해지거든요. 그런데 차는 유지비, 보험료, 세금, 연료비, 감가상각 다 합쳐서 연간 몇백만 원이 아니라 몇천만 원까지 나갑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지옥이 열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들이 서서히 은퇴자의 통장을 잠식하고 뒤늦게 깨달았을 땐 이미 늦어 있어요. 제가 실제 사례 3가지를 통해 왜 차량 선택이 노후 파탄으로 이어지는지 아주 현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사례는요, 62세 남성분이에요. 평생 회사 다니면서 가족들 위해 승용차만 몰았던 분인데 은퇴하자마자 이제는 나도 좀 탄다면서 대형 SUV를 뽑으셨어요. 가격이 문제였던 건 아니었어요. 문제는 유지비였죠. 연비는 낮고 보험료는 은퇴자라고 더 올라가고 기름값은 한 번 넣을 때마다 한숨부터 나오는 수준이었어요. 게다가 대형차는 주차장에 긁히기라도 하면 수리비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결국 이분은 연금 250만 원에 다른 소득 없는 상황에서 차량 유지비만 월 100만 원 가까이 잡아먹으니까 생활이 완전히 흔들렸어요. 나중엔 차를 팔려고 했는데 감가가 너무 심해서 남은 대출까지 갚아야 했고요. 말 그대로 돈이 새는 구멍을 스스로 만든 셈이죠. 이분이 하신 말이 아직도 귀에 맴돌아요. 차 말고 내 인생에 썼어야 했는데. 두 번째 사례는 58세 부부예요. 이분들은 은퇴 후 귀촌을 선택하면서 전원주택으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시골길이 멀고 험하다는 이유로 새 사륜 SUV를 샀습니다. 문제는 이 차량이 전자장비가 워낙 많아서 고장이 나면 수리비가 기본 몇십만 원, 조금만 복잡해져도 100만 원이 훌쩍 넘는 구조였어요. 게다가 전원생활은 차를 더 많이 타잖아요. 기름값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결정타는 보험료였어요. 나이가 들수록 보험료가 올라가는데
전원 지역은 사고 위험도가 높게 평가돼서 보험료가 또 상승합니다. 이 부부는 생활비 절반이 차로 들어가는 걸 보고 결국 차를 팔기로 했는데 막상 팔 때는 가격이 반토막도 안 나 있으니까 더 절망하셨죠. 지금은 경차를 타시는데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왜 처음부터 이걸 몰고 살 생각을 못했는지. 세 번째 사례는 조금 다르게 65세 여성분이에요. 남편분이 돌아가시고 혼자 생활하게 되면서 작은 차를 모시던 분인데 주변에서 그러더래요. 혼자 사는데 안전하려면 차는 무조건 큰 거 타야지. 그래서 중형급 이상의 차로 바꿨어요. 근데 문제는 큰 차가 안전하다는 건 절반만 맞는 말이지 그만큼 유지해야 할 비용도 2배가 되는 구조거든요. 연금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차량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커졌고 나중에는 병원비랑 기름값 사이에서 고민해야 하는 지경까지 갔다고 하셨어요. 결국 차를 처분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계시는데 본인이 그러시더라고요. 혼자니까 더 아껴 써야 했는데 신경을 반대로 썼네요. 이렇게 3가지 사례만 봐도 답이 나와요. 은퇴 이후 차량 선택은 절대 감정적으로 하면 안 돼요. 한 번쯤 보상심리, 안전하니까 이런 말들이 전부 비용으로 돌아옵니다. 은퇴 후에는요, 진짜로 중요한 게 딱 하나예요. 내 돈이 버텨야 할 시간이 앞으로 최소 20년은 남아있다는 현실. 이걸 생각하면 차는 내가 감당 가능한 가장 작은 차가 정답에 가까워요. 연료비 적고, 보험료 낮고, 수리비 부담 적고, 감가상각 덜한 차. 이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아무리 좋은 차라도 그 차는 내 노후를 지켜주지 않아요. 하지만 잘못 선택한 차는 내 노후를 가장 먼저 흔들어 놓습니다. 은퇴자들이 입을 모아 말합니다. 차 바꾸는 순간 진짜 지출이 시작됐다. 젊을 땐 몰랐는데 은퇴하니 비용이 2배로 느껴진다. 차 때문에 생활비 줄이다 보니 삶이 엉망이 됐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지금 혹시라도 은퇴 후에 차를 바꿀까 고민 중이시라면요. 제발 한 번만 더 계산해 보세요. 기름값, 보험료, 세금, 수리비, 감가 이 모든 걸 연간 비용으로 환산해서 지금의 소득 구조에 맞는지 앞으로 10년 뒤에도 감당 가능한지 따져보셔야 합니다. 은퇴자가 가장 먼저 후회하는 소비, 그게 자동차입니다. 눈에 보이는 만족은 잠깐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부담은 아주 오래 갑니다. 노후는 길고 돈은 한정돼 있어요. 차는 바꿀 수 있지만 노후는 한번 무너지면 다시 세우기 참 어렵습니다. 은퇴하고 나면요. 자동차 선택은 단순한 취향 문제가 아니라 생존 전략에 가까워집니다. 많은 분들이 그걸 뒤늦게 깨달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은퇴 후 어떤 기준으로 차를 선택해야 노후가 안정될 수 있는지 현실적인 이야기로 이어가 볼게요.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하는 건요. 차를 사서 내 삶이 더 편해지는가 아니면 부담이 더 커지는가 이 질문이에요. 은퇴 전에야 월급으로 커버되니까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던 비용들이 은퇴 후에는 전부 생활비에서 빠져나갑니다. 보험료가 오르면 그게 바로 식비를 깎아먹고 기름값이 오르면 병원비를 건드리게 돼요. 그러니까 차라는 건 생활비 구조 전체를 뒤흔드는 존재라는 걸 먼저 인정해야 해요. 그래서 은퇴자들에게 가장 먼저 추천드리는 선택 기준이 바로 차량 크기는 줄이고 유지비는 낮추는 것이에요. 실제로 경차나 소형 하이브리드 차량을 타시는 분들은 대형차 타던 시절보다 월 평균 30만 원 이상 지출이 줄었다고 하시거든요. 이게 1년이면 360만 원, 10년이면 3,600만 원이에요. 누가 3,600만 원을 길에 버리고 싶겠어요. 또 하나 중요한 건 감가상각이에요. 은퇴 직후에 새 차를 사는 게 왜 위험하냐면요. 첫 3년 동안 차량 가치는 거의 반토막이 납니다. 그런데 은퇴자는 이 시기에 새 소득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산이 줄기만 하는 구조가 되어버리죠. 이런 분들 정말 많아요. 그때 중고로 샀으면 반은 아꼈겠다라고 뒤늦게 후회하는 분들이요. 그리고 은퇴자에게 가장 치명적인 것은 예상치 못한 고장 비용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운전 습관이 급격히 바뀌고 차에 무리가 가는 상황이 잦아지거든요. 그런데 요즘 차들은 전자 장비가 워낙 많아서 작은 문제에도 50만 원, 100만 원이 금방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은퇴자에게 정비가 쉬운 차,
부품값이 저렴한 차를 추천하는 거예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심리적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차는 사람을 움직이는 도구지만 은퇴자에겐 생각보다 자존심과 강하게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나 아직 젊어. 나도 여전히 성공한 모습이고 싶어. 이런 마음들이 차 선택을 크게 왜곡시켜요. 근데요, 노후는 자존심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계산기로 사는 거죠. 생활비가 불안하면 행복도 줄고 불안하면 건강도 금방 흔들립니다. 앞으로 20년을 버틸 안정성을 생각하면 차는 절대 과욕을 부리면 안 되는 분야예요.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은퇴자는 지출을 예측할 수 있는 차를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름값이 크게 요동치는 차, 보험료가 매년 치솟는 차, 수리비가 언프리딕터블한 차는 절대 안 맞아요. 예측 가능한 비용 구조가 노후를 지키는 첫 번째 방패입니다. 차는 언제든 바꿀 수 있지만 노후 재정은 한번 무너지면 되돌리기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아주 단순해요. 은퇴 후 차는 욕심이 아니라 생존 기준으로 고르는 게 답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어제보다 더 불안한 마음이 드는 이유가 뭘까요? 연금을 받기만 하면 모든 걱정이 사라질 줄 알았는데 막상 통장에 찍힌 금액을 보자마자 온몸이 차갑게 식어버리는 그 느낌. 여러분도 혹시 경험하셨나요? 이 돈으로 내가 한 달을 버틸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순식간에 목을 죄어오고 이제 시작이라는 기대보다 이제부터 어떻게 버티지 않은 공포가 앞서 버리는 순간 말이에요. 사실 누구나 연금만 들어오면 좀 숨통이 트일 거라고 믿습니다. 30년 넘게 버틴 직장 생활의 결실이니까요. 남은 인생은 조금 느긋하게 살아도 되지 않을까? 그런 꿈을 꾸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너무도 차갑습니다. 연금이 들어온 날이 오히려 적자의 첫날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60년 대생뿐 아니라 50대 후반, 70대를 넘어선 분들까지도 하나같이 똑같은 말을 합니다. 연금이 들어오면서부터 진짜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이게 결코 과장이 아니에요. 물가, 주거비, 의료비, 돌발 지출 살아보면 아시잖아요. 연금이란 게 받으면 쌓이는 게 아니라 받는 순간 바로 새어나가기 시작합니다. 특히 지금처럼 불확실한 시기에는 연금이 삶을 지탱해주는 기둥이 아니라 서서히 갉아먹는 균열처럼 느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은퇴자 분들을 상담하면 제일 먼저 듣는 말이 그래요. 젊을 땐 몰랐어요. 은퇴하자마자 돈이 이렇게 빠르게 사라질 줄은. 그리고 그 말 뒤에는 따라옵니다. 연금이 생각보다 너무 작아요. 이 말 속에는 좌절과 후회, 그리고 막막함이 다 섞여 있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연금을 순식간에 적자로 바꿔버리는 걸까요? 그냥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복잡하고 훨씬 현실적인 이유들이 우리 삶을 조금씩 잠식하고 있죠. 그걸 이해해야 대응도 가능하니까 실제 은퇴자 세 분의 사례를 통해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 사례는 전북에 사는 61살의 교사 출신 남성 이야기예요. 퇴직 직전까지만 해도 본인은 누구보다 안정적인 노후가 준비돼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교사라는 직업 특성상 연금도 꽤 나오고 아이들도 다 자라 독립했으니까 부담이 없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은퇴 후 첫 달 연금이 딱 들어오자마자 한 달 생활비를 계산해 봤대요. 관리비, 식비, 차량 유지비, 병원비, 부모님 요양원 비용까지 합치니까 연금의 거의 2배가 나가는 겁니다. 적자 폭이 너무 커서 결국 본인 예금에서 매달 8만 100만 원씩 꺼내 쓰게 됐어요. 처음엔 괜찮아 보이던 이 적자가 1년이 지나니까 통장을 바닥까지 끌어내렸고요. 그분이 하신 말이 정말 씁쓸했습니다. 연금만 믿고 은퇴한 게 제일 큰 실수였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미국 생활을 오래 하다가 한국으로 돌아온 한인 부부예요. 한국 의료비가 미국보다 싸다고 들었으니 한국에서 살면 훨씬 여유가 있을 줄 알았죠. 그런데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는 순간부터 두 분이 지불해야 할 보험료가 월 60만 원 가까이 나왔습니다. 게다가 한국에서 다시 자리를 잡으려니 임대보증금, 이사비용, 새집 가전 세팅 등 한 번에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았죠. 연금은 들어오는 족족 새어나가고 한국 물가와 의료비 구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요금 폭탄에 두 분 모두 멘붕이 오셨대요.
그 부부가 마지막에 한 말이 아직도 잊히질 않아요. 연금을 받으면 우리가 조금 느긋해질 줄 알았는데 받는 순간부터 지출이 빨라졌어요. 무서울 정도로요. 세 번째 사례는 70대 중반의 여성분이에요.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 뒤 혼자 살게 되었는데 매달 받는 유족연금이 120만 원 정도 됩니다. 혼자 사니 적게 써도 될 것 같지만 문제는 전기요금과 난방비 같은 주거 관련 비용이 혼자여도 크게 줄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여기에 고령자일수록 병원 방문과 약 처방 빈도가 늘어나잖아요. 이분은 계속되는 무릎 치료와 고혈압 약 비용만 해도 매달 20만 원 이상이 빠져나갑니다. 결국 연금 120만 원 중에서 실제로 본인이 생활비로 쓸 수 있는 금액은 50만 원도 안 돼요. 그래서 그분이 조용히 한숨 쉬며 말씀하시더군요. 남편이 있을 땐 몰랐어요. 연금이 혼자 살기엔 너무 작다는 걸 사라지는 속도가 너무 빨라요. 이 세 분의 이야기는 특별한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은퇴 후 살아가는 분들이 겪는 아주 현실적인 장면들이죠.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연금이 적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구조가 연금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돈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집, 건강, 가족, 세금, 돌발 상황 어느 것 하나 예측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연금을 받으면 안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겁부터 먹습니다. 이 돈이 또 얼마나 버텨줄까? 그렇다고 희망이 없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연금만 믿지 말고 연금에 기대는 방식을 조금씩 바꾸는 것입니다. 고정비를 줄이고 의료비를 대비하고 자녀 지원을 조절하고 수입을 늘릴 수 있는 작은 일이나 재택 형태의 부업을 찾아두는 것만으로도 적자의 속도는 확실히 늦출 수 있어요. 많은 은퇴자 분들이 공통으로 말하는 것도 이거예요. 연금은 기본일 뿐 삶은 내가 다시 설계해야 한다. 결국 연금은 우리가 생각했던 마지막 안전망이 아니라 은퇴 후 새로운 시작을 위한 기본 자원일 뿐이에요. 이 기본 자원을 어떻게 아끼고 어떻게 늘리고 어떻게 지출 구조를 바꾸느냐에 따라 노후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 지금 불안하시더라도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니까요. 연금을 받고도 적자가 나는 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다만 지금부터라도 삶을 조정하는 힘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적자는 어떻게든 관리가 되지만 마음의 공포는 혼자 두면 점점 커지거든요. 함께 현실을 보고 함께 대비해 나가면 지금보다 훨씬 나은 길이 반드시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하세요.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준비를 못해서 이런가 보다. 그런데 막상 깊게 들어가 보면 누구나 비슷한 벽에 부딪히고 있어요. 노후의 위기는 개인의 능력 부족이 아니에요. 지금 시대 자체가 은퇴자에게 너무 가혹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물가는 오르고 의료비는 끊임없이 생기고 집값과 관리비는 내려갈 줄을 모르고 자녀 세대까지도 힘겨워지니 부모 세대에게 다시 손을 내미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연금이라는 건 들어오는 순간부터 새어나기 시작하는 돈이 되어버려요. 우리가 꿈꾸던 노후 월급이 아니라 버티기 위한 최소한의 산소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공통으로 말하는 게 있어요. 적자가 나는 건 어쩔 수 없는데 문제는 그 적자를 메우는 내 통장이 너무 빠르게 말라버린다는 거다. 결국 노후 파산이라는 말이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닌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누구나 처음엔 적자를 자기 자산으로 메꿔요. 그런데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버티는 힘이 약해지고 심리적인 압박도 2배, 3배로 커집니다.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회복이 너무 어렵다는 것도 실제 많은 사례에서 확인되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필요는 전혀 없어요.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지출 구조를 통제하는 힘과 작은 수입원이라도 다시 만드는 능력을 갖추는 거예요. 은퇴자 분들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내 몸이 아직 움직일 수 있는 동안은 절대 가만히 있지 않는다. 이분들은 파트타임 일을 하든 재택으로 소소한 일을 하든 사회와 연결되어 있어요. 신기한 건 수입이 크지 않아도 심리적인 안정감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돈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다시 내 삶을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자녀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도 괜찮다라는 체면을 차리려다 더 큰 부담을 떠안습니다. 하지만 노후라는 건 결국 내 생존을 최우선으로 둬야 합니다. 필요한 지출은 지키고 불필요한 지출은 과감히 덜어내야 하고 이미 적자인 구조라면 그걸 인정한 뒤 새로운 전략을 짜야 합니다. 이게 오히려 노후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불안, 막막함, 초조함은 절대 혼자만의 감정이 아닙니다. 연금을 받는 순간부터 감당해야 할 현실이 시작되지만 그 현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남은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삶이 여러분을 집어삼키기 전에 여러분이 삶을 다시 잡아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마음가짐만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충분히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아침에 눈 떠서 통장을 열어본 순간 온몸이 싸늘해지는 기분,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걸 깨닫는 순간 진짜 공포가 시작됩니다. 교사들 사이에서 왜 이런 말이 도는지 아세요? 연금 받아도 못 산다. 평생 안정의 상징이라고 믿어왔던 교사 연금이 정작 은퇴 후에는 가장 큰 불안의 원인이 되는 현실. 그게 지금 대한민국 60대 교사 은퇴자들이 마주한 잔혹한 진실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사면 연금 많이 받잖아. 걱정 없겠네. 그런데 정작 본인들은 말도 못하고 한숨만 쉬어요. 왜냐면 은퇴하고 한두 달 지나면 금방 알게 됩니다. 내가 받는 연금보다 나가는 지출이 더 빠르다는 걸요. 게다가 물가는 오르고 보험료는 오르고 자식들은 여전히 손을 벌리고 아프지도 못할 만큼 병원비가 무섭게 치솟고, 그러다 보면 아무리 연금 부자라는 말을 들어도 마음속에서는 계속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이 돈으로 평생을 버텨야 한다고? 진짜 가능할까? 저도 현장에서 만난 많은 분들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셨어요. 젊을 땐 연금만 받으면 걱정 없을 줄 알았는데 막상 받아보니 생각보다 너무 적고 삶이 너무 비싸졌어요. 그래서 오늘은 왜 연금 받아도 못 산다는 말이 퍼졌는지, 은퇴한 교사들이 실제로 겪는 3가지 현실적인 사례와 함께 차근차근 이야기해 볼게요. 혹시 지금 은퇴 준비 중이시라면 이 이야기가 아마 남의 얘기로 들리지 않으실 겁니다. 첫 번째 사례는 서울에서 근무하다 은퇴한 62세 어선생님 이야기예요. 이분은 월 연금이 약 270만 원 정도 들어옵니다. 주변에서는 그 정도면 넉넉하지 않냐고들 했는데 막상 은퇴 후 계산기를 두드리니까 피가 확 식었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고정 지출이었어요. 집 대출 이자가 아직 조금 남아 있었고 관리비는 겨울이면 30만 원을 훌쩍 넘고 여기에 건강보험료가 매달 10여만 원 이상. 기초생활이 아니라 그냥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갑니다. 물가가 오르면서 식비는 이전보다 거의 2배가 됐고 자녀에게 들어가는 결혼 지원비나 생활비도 은근히 부담으로 남았죠. 결국 연금만으로는 택도 없고 다시 시간 강사, 학원 알바를 전전하며 버티고 계세요. 연금 부자라더니 일 안 하면 적자예요 라는 말이 뼈아프게 느껴진다 하셨어요. 두 번째 사례는 지방 소도시에서 교직을 마친 58세 비선생님 이야기예요. 이분은 비교적 젊은 나이에 퇴직하시면서 재취업까지 고려했지만 건강 문제와 경쟁 심화로 쉽지 않았습니다. 매달 230만 원 정도의 연금을 받는데 여기서 가장 무섭다고 한 건 의료비였어요. 은퇴하고 나면 몸이 예전 같지 않거든요. 허리 통증 때문에 도수치료, 물리치료를 받으면서 한 달에 거의 15만 원 이상씩 나가고 감기 한번 걸려도 병원비는 전보다 훨씬 크게 느껴집니다. 무엇보다 비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은퇴하면 돈을 안 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사람이 너무 쉽게 지출을 해요. 심심하니 커피 먹고 운동하려니 헬스장 끊고 이거저거 필요한 게 자꾸 생기고 줄일 수가 없어요. 결국 연금은 생활비로 빠져나가고 비상금은 쌓이지 않으니 마음은 점점 더 조여옵니다. 연금 받아도 못 산다는 말이 과장이 아니라는 걸 몸으로 느끼고 계신 거죠. 세 번째 사례는 조금 다른 방향에서 충격을 받은 선생님 이야기예요. 경기도에서 은퇴한 64세 시 선생님은 월 300만 원 가까운 연금을 받으면서도 정작 남는 게 없어서 불안하다고 했어요. 이분이 맞닥뜨린 문제는 바로 부동산 유지비였습니다. 20년 전에 산 아파트가 지금은 가격이 많이 올랐지만 공용관리비, 장기수선 충당금,
난방비, 그리고 재산세까지 더하면 매년 엄청난 돈 먹는 구멍이 되어버린 거죠. 게다가 시 선생님은 자식들이 손을 벌릴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본인도 어렵지만 자녀들도 힘드니까 결국 부모가 도와줄 수밖에 없는 현실. 결혼 자금 지원, 손주 돌봄 비용 보태기 등 예상치 못한 지출이 이어지면서 연금은 그냥 들어오자마자 바로 사라지는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내 연금으로 내 노후를 못 지킨다는 말이 그냥 푸념이 아니라 현실 그 자체인 겁니다. 이 세 가지 사례의 공통점은 딱 하나예요. 연금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출의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처럼 물가가 안정돼 있던 시대라면 교사연금은 정말 든든한 버팀목이었겠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고정지출은 상상을 초월하고 자녀 세대는 여전히 손길을 필요로 하고 갑작스러운 병원비는 노후 계획을 순식간에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교사들 사이에서 이런 공포가 도는 거예요. 연금 받아도 못 산다. 진짜 못 버틴다. 은퇴는 결코 여유의 시작이 아닙니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안정이라고 믿었던 연금조차 가장 큰 불안 요소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단순히 연금을 얼마나 받느냐가 아니라 은퇴 이후 어떤 지출을 줄이고 어떤 위험을 미리 차단하고 어떤 수입원을 추가로 만들어둘 것이냐예요. 연금은 출발점일 뿐 안전망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앞으로 살아갈 시간이 길어요. 그 길을 걱정으로 채우느냐, 준비로 채우느냐는 지금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교사연금이든 국민연금이든 어떤 연금도 만능 열쇠는 아니에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지금 은퇴한 세대가 겪고 있는 현실은 앞으로 더 많은 사람이 겪게 될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다면 지출 구조부터 점검하고 의료비 대비부터 만들어두고 가능한 한 추가 소득원도 고민해 보셨으면 해요. 연금만 믿기엔 우리의 노후가 너무 길고 너무 변수가 많습니다. 사실 교사들이 이렇게까지 불안해하는 데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은퇴 후 처음 맞이하는 현실이 생각했던 삶과 너무 다르다는 점이에요. 주변에서는 다들 말로만 연금 부자라고 부르지만 정작 본인은 그 말이 칭찬이 아니라 압박처럼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기대치가 높을수록 실망도 크게 다가오거든요. 연금 받으면 편하게 살겠네라는 말이 반복될수록 본인은 더 초라해지고 괜히 실패한 것 같은 기분이 든다고 해요. 실제로 그 정도 연금이면 생활이 어느 정도 여유롭겠지 하는 외부의 시선과 달리 정작 통장 안에서는 버티지도 못하는 구조가 계속 만들어지니까요. 그리고 은퇴 후 가장 큰 변화는 직업이 사라진 자리에서 생기는 정서적 공백이에요. 이건 돈 문제보다 더 무섭다는 분들도 많아요. 교직 생활을 할 때는 최소한 매일 움직이고 매일 사람을 만나고 사회 속엔 나의 역할이 있었죠. 그런데 은퇴하고 나면 그 역할이 한순간에 사라져요. 남들이 보기엔 이제 여유롭겠다지만 본인들 마음속에서는 묘한 허무감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 소비가 더 늘기도 하고 불안해서 지출을 통제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해요. 학교에서는 나름 인정받는 사람이었는데 은퇴하고 나니 그냥 동네 주민일 뿐이더라고요. 이 공허함이 노후의 돈 문제와 맞물리면 마음은 더욱 위축되고 상황 판단도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은퇴한 교사들 사이에서는 이런 얘기가 자주 오가요. 연금이 문제가 아니라 연금 외에 나를 지켜줄 다른 무언가가 필요하다. 이게 사실 핵심이에요. 단순히 추가 소득을 만들자는 말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다시 세우고 지출의 기준을 새로 만들고 건강과 관계와 일상을 재정비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연금은 기본 바탕일 뿐 나머지를 채우는 건 결국 본인의 선택이거든요.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떤 연금을 받든지 간에 지금 구조로는 누구도 완벽한 노후를 보장받지 못한다는 현실이에요. 교사연금이든 공무원연금이든 이름만 화려하지 물가와 지출은 이 연금을 이미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무조건 미리 움직이셔야 해요. 노후는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부터 매일 만들어가는 과정이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한국 돌아가서 노후 보내는 게 훨씬 낫다는 말 상당 부분이 위험한 환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 끝날 때까지 이 태도는 안 바뀔 거예요.
지금 이 말 듣고 기분 살짝 상하신 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아니,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한국이 우리나라지 거길 환상이라고까지 말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도 그냥 한국 나쁘다, 미국 좋다 이런 얕은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막연한 낙관이 문제지 한국이 문제도 아니고 미국이 문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은퇴한 한인들 중에 특히 이미 한국으로 역이민 갔다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온 분들의 공통된 한마디가 있습니다. 아, 역시 한국은 못 살겠다. 계산이 너무 얕았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상상 한 번쯤 해보지 않으셨나요? 한국 가면 일단 말이 통하니까 좋을 것 같고 병원도 잘 돼 있고 대중교통도 편하고 물가도 미국보다는 싸지 않을까? 연금이랑 모아둔 돈 조금만 있어도 그냥저냥 살 수 있겠지 뭐. 맞죠? 이게 바로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그 유명한 막연한 낙관입니다. 문제는요, 이 상상을 할 때 우리 뇌 안에서는 숫자와 현실은 싹 다 꺼버리고 향수라는 필터만 세게 켜버린다는 겁니다. 어릴 때 먹던 떡볶이 값은 그대로인데 지금 편의점에서 7,000원, 8,000원 찍히는 도시락 가격은 잘 안 보이고요. 지하철 기본 요금이 얼마인지,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로 내야 하는 돈이 얼마인지, 경조사비, 부모님, 형제, 조카, 친구 모임 비용은 얼마가 나갈지. 이런 건 뇌가 불편하니까 살짝 옆으로 밀어놓습니다. 이게 뭘까요? 심리학에서 말하는 아주 전통적인 방어 기제입니다. 우리는 불편한 진실을 보면 그걸 생각하지 않는 능력을 발휘해요. 생각하면 잠이 안 오고 계산하면 가슴이 답답해지니까 아예 계산을 안 해버리는 겁니다. 뭐 어떻게든 되겠지. 한국 가면 월 250만 원이면 살 수 있대. 한국은 의료비 싸잖아. 연금 300만이면 충분하지 뭐. 여러분, 이 문장들 겉으로 보면 되게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말 같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한 줄 요약입니다. 나는 계산하기 싫으니까 그냥 인생을 운에 맡기겠다. 그래서 오늘은요, 실제 은퇴자분들 이야기와 비슷한 세 가지 사례를 가져와서 역시 한국은 못 살겠다며 다시 미국으로 돌아온 한인들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볼 분은 우리가 너무 많이 알고 있는 그 부부입니다. 월 250만이면 될 줄 알았던 60대 부부. 이 부부는요, 미국에서 평생 일하고 소셜연금 합치면 월 한 2,300달러 정도 나오는 분들이었어요. 집은 이미 아이들한테 넘겨줬고 본인들은 한국에 전세 하나 얻어서 조용히 살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머릿속 계산은 이랬죠. 한국 가면 전세 한번 맞춰 놓으면 월세 없으니까 관리비 조금 내고 밥은 집에서 해 먹고 연금에서 250만 원 정도만 생활비로 쓰면 되겠지. 근데 한국 와서 첫 달 통장 보자마자 멍해졌습니다. 전세 자금 맞추는 순간 가지고 온 현금의 거의 7,080%가 한 번에 날아가 버렸고요. 관리비가 생각보다 훨씬 비쌌습니다. 여름엔 에어컨, 겨울엔 난방, 엘리베이터, 수선잠 유지비까지 합쳐서 한 달에 25만 30만 원이 그냥 빠져나갑니다. 여기에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보험료가 둘이 합쳐 한 40만 50만 원. 외식은 안 하느냐? 아니죠. 사람이다 보니 가끔은 나가서도 먹어야죠. 부모님, 형제, 친구들 만나면 밥값, 카페값, 기름값이 슉슉 빠져나갑니다. 경조사는요? 미국에 있을 땐 잘 몰랐는데 한국 와보니까 진짜 1년 내내 봉투만 들고 다니는 기분이 들었다고 하십니다. 결과적으로 이 부부의 실제 생활비는 머릿속에서 상상했던 250만 원이 아니라 고정비만 15만 180, 거기다 최소한의 외식, 교통, 경조사, 복지, 부동 비용까지 합치니까 400만 원에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깨닫죠. 우리가 계산을 안 했구나. 그냥 뭐 주변 사람들 말 들어보니까 그 정도면 된다던데? 수준에서 인생을 걸었구나. 여러분, 이게 바로 막연한 낙관입니다. 욕망은 분명히 있어요. 한국 가면 좀 더 정부치고 말 통하고 병원도 편하게 다니고 비슷한 또래랑 같이 밥 먹고 웃으면서 살고 싶다. 너무 좋은 욕망입니다. 전혀 나쁘지 않아요.
문제는 그 욕망을 지키기 위해 숫자를 들여다보는 대신 숫자를 피하고 계산을 억압하고 불편한 마음을 방어 기제로 덮어버렸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볼부는 정반대 타입입니다. 지나치게 겁먹고 돈만 쌓다가 삶의 질을 망친 사례. 이분은 60대 초반 남성이었는데요. 미국에서 평생 트럭 운전하시다가 집 한 채, 현금 자산 몇십만 달러, 소셜연금도 부부 합쳐 3,000달러 가까이 되는 분이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굉장히 잘 준비된 케이스죠. 그런데 이분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만 가득했습니다. 한국 가면 물가 무섭다며? 병원비도 결국 이것저것 다 합치면 비싸다면서? 자식들 도와줘야 될지도 모르는데 지금 쓰면 안 되지.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이분은 한국으로 역이민을 와놓고도 한국을 그냥 큰 호텔처럼만 쓰면서 살았습니다. 전세나 내 집 마련도 무서워서 못하고 에어비앤비 단기 거주 친척 집 전전하면서 나중에 큰일 나면 안 되니까 지금은 최대한 아껴야지만 반복합니다. 하루 식비를 1만 원 이내로 어떻게든 맞추려고 마트에서 가장 싼 라면, 가장 싼 반찬만 골라 먹고 친구 만나자는 연락은 올 때마다 다 거절합니다. 나가면 돈 쓰니까 나중을 위해서 참아야지. 한국 와서 손주 얼굴 보려고 온 건데 막상 와서는 얘들이 혹시 돈 부탁할까 봐 속으로 겁이 나서 자주 연락도 안 합니다. 결국 이분은요. 한국이 힘들어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간 게 아닙니다. 자기 머릿속의 공포와 싸우다가 아무 데서도 못 살게 되어버린 겁니다. 이게 뭘까요? 겉으로 보면 엄청 책임감 있고 미래를 생각하는 좋은 아버지처럼 보이죠. 하지만 심리학 언어로 바꾸면 이것도 일종의 방어 기제입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을 견디지 못하니까 숫자를 구체적으로 계산하고 가정해보는 작업을 피하고 그냥 무작정 돈만 쌓고 인간관계를 끊고 현재의 삶을 통째로 포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지혜로운 이기심이 아닙니다. 그냥 무기력과 불안을 돈으로 가려보려는 또 다른 형태의 자기합리화입니다. 돈은 쌓였는데 실제로 본인은 외롭고 건강도 더 나빠지고 한국도 무섭고 미국도 무섭고 결국 어디서도 편안함을 못 느끼는 상태에 이게 과연 우리가 꿈꾸던 은퇴일까요? 세 번째로 저는 이런 분을 지혜로운 이기심의 사례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 부부는 50대 후반부터 딱 한 가지를 먼저 했습니다. 우리가 진짜 어떻게 살고 싶은지 말로만이 아니라 숫자로 직면해 보기. 그래서 둘이 식탁에 앉아서 솔직하게 적어봤다고 합니다. 한국에 가면 어떤 삶을 원하냐? 아내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부모님 뵐 수 있으면 좋겠고 언니들이랑 가끔 백화점에서 밥 먹고 손주랑 주말마다 놀고 싶어. 병원은 자주 안 가더라도 불안할 때 바로 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 남편은 이렇게 말했죠. 나는 솔직히 한국 겨울은 좀 무서워. 너무 춥고 사람들 빨리빨리 움직이는 분위기에서 오래 살 자신이 없어. 미국의 느슨한 공기도 아직 좋고. 그래도 1년에 몇 달은 한국 가서 지내고 싶어. 자, 이 부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욕망을 말해서 끝내지 않고 엑셀로 옮겼어요. 실제 생활비를 항목별로 써본 겁니다. 한국에서 1년 중 4개월을 지낸다고 가정하고 그 4개월 동안 들어갈 집값, 건강보험료, 교통비, 식비, 경조사비를 대충이라도 써봤습니다. 미국에서 8개월 지낼 때의 렌트 관리비, 보험료, 차량, 유지비도 같이 적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좀 행복하게 쓰고 싶은 돈도 넣었어요. 카페, 소소한 여행, 손주 선물, 명절 선물 같은 것들까지. 그렇게 숫자를 쭉 적어보니 본인들이 막연히 느끼던 것보다 훨씬 현실적인 그림이 나왔습니다. 연금과 소셜에서 들어오는 돈이 월 3,800달러 정도, 그중 필수 고정비에 나가는 돈이 얼마, 그 외에 우리가 진짜 즐기고 싶은 항목에 쓸 수 있는 돈이 얼마. 부족한 부분은 가볍게 할 수 있는 파트타임 일로 채우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미국에 있을 때는 주 23일 정도 몸 무리 안 가는 알바를 해서 월 8,000일 0달러만큼만 더 벌고 아내는 한국에 있을 때 본인이 좋아하는 취미를 살려주 1회 강좌를 하면서 소소하게 용돈을 벌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이 부부는 어디가 더 싸냐, 어디가 더 좋냐 싸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삶의 그림을 먼저 그려놓고 거기에 미국과 한국을 어떻게 끼워 맞출지를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랬어요. 우리는 완전히 한국으로 옮기지도 않을 거고 완전히 미국에만 갇혀 살지도 않을 거다. 1년에 몇 달은 한국, 몇 달은 미국. 돈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왕복하면서 살겠다. 그리고 그걸 가능하게 만드는 현실적인 숫자를 냉정하게 계산했습니다. 주거 비용을 과감하게 줄이고 내가 정말 자주 가서 얼굴 보고 싶은 사람과 그냥 예의상 연락해야 할 사람을 구분하고 경조사 선물 모임도 다 숫자로 한 번씩 적어보면서 이 정도가 우리 선이다 라는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느껴지시나요? 이게 바로 지혜로운 이기심입니다. 지혜로운 이기심은요, 나 행복하게 살고 싶어 라는 너무 당연한 욕망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욕망을 지키기 위해 불편한 계산을 피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멍청한 이기심은 이렇습니다. 한국 가면 왠지 더 싸겠지? 한국 가면 병원비도 싸다니까 괜찮겠지? 남들도 다 그렇게 산다니까 우리도 대충 비슷하겠지. 이렇게 내 인생을 남들 말과 막연한 낙관에다 맡기는 마음. 혹은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말자 하면서 숫자를 보고 계획을 세우는 건 피한 채 그냥 돈만 쌓고 인간관계를 끊어버리는 마음. 이 두 가지는 겉으로 보면 되게 달라 보이지만 본질은 똑같습니다. 둘 다 생각하기 싫어서 불안과 마주치기 싫어서 현실을 회피하는 방어 기제일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역시 한국은 못 살겠다며 다시 미국으로 돌아온 분들을 비난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적어도 한 번은 현실과 부딪혀본 사람입니다. 그 충격이 너무 커서 다시 미국으로 도망치듯 돌아온 것뿐이지 이미 한 차례 큰 수업료를 내고 중요한 걸 배운 사람들이에요. 이제 남은 건 딱 하나입니다. 그때의 좌절을 한국이 나빠서 그랬다는 식으로만 해석하지 말고 내가 너무 막연하게 숫자 없이 결정했다는 쪽으로 한 번 더 직면해 보는 것. 여러분, 세상 어디에도 완벽한 나라는 없습니다. 한국도 미국도 모두 장단점이 있고 특히 은퇴 이후에는 물가, 의료, 관계, 언어, 외로움 같은 요소들이 서로 엉켜서 나만의 방정식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멍청한 이기심은 대충 남들만큼 모으면 되겠지. 한국 가면 싸다니까 그냥 가자. 불안하니까 일단 모으고만 보자.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내 욕망은 숨기고 숫자는 피하고 인생을 운에 맡기는 태도입니다. 지혜로운 이기심은 나는 어디서 누구랑 어떤 리듬으로 살 때 가장 숨이 편한가? 그걸 유지하려면 한국에서는 얼마, 미국에서는 얼마가 필요한가? 내가 감당 가능한 일과 포기해도 괜찮은 욕심은 무엇인가? 이 질문을 피하지 않고 노트에 숫자를 적어보고 시뮬레이션도 해보고 부부끼리 자식들과 때로는 전문가와 함께 냉정하지만 따뜻하게 계산해보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기적으로 살고 싶다면 막연한 희망 고문에 내 노후를 맡겨서는 안 됩니다. 역시 한국은 못 살겠다는 말이 역시 난 계산 없이 살면 안 되겠다는 깨달음으로 바뀌는 순간 그때부터 진짜 선택지가 열립니다. 한국이든 미국이든 왔다 갔다 하든 정답은 하나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 있습니다. 당신이 진짜 원하는 삶을 남들 말이 아니라 본인의 숫자와 마음으로 정의할 때 그제야 지혜로운 이기심이 여러분을 원하는 곳까지 데려다 줄 거라는 것. 그러니 제발 막연한 낙관 대신 조금은 귀찮더라도 냉정한 계산을 선택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결국 여러분 자신에게 가장 이기적이면서 가장 따뜻한 선택이 될 테니까요. 자, 그럼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내용에서 또 이어서 나눠보겠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이미 늦은 걸까요? 많은 은퇴자들이 제주도로 가면 평생이 편안해질 줄 알았습니다. 펜션 하나 지어놓고 손님만 받으면 서울보다 스트레스 덜 받고 바다 보면서 살다 보면 저절로 행복이 따라올 줄 알았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돈을 넣는 순간부터 무너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오히려 지옥문이 열리는 것 같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왜 이런 비극이 반복될까요? 왜 12억이라는 은퇴자에게는 거의 전 재산을 의미하는 금액이 들어간 순간 인생이 송두리째 뒤집힐까요?
사실 이런 이야기 남 얘기 아니죠. 누구나 은퇴하고 나면 한 번쯤은 생각합니다. 도시 떠나서 조용하게 살까? 제주도에서 작은 숙소라도 운영하면 노후가 훨씬 낫지 않을까? 그런데 희한하게도 성공담보다 실패담이 훨씬 많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한 은퇴 후 현실이 숨어 있습니다. 삶의 무게, 예상 못한 비용, 체력이 떨어지는 속도, 그리고 외로움까지 펜션 사업이 아니라 인생 리스크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세 가지 사례는 실제 은퇴자들이 겪은 일들이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현실입니다. 혹시라도 비슷한 선택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이 이야기가 한 번쯤은 생각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사례는 62세 부부 이야기입니다. 서울 아파트를 팔아 12억이 손에 들어오자 두 분은 이제 제주에서 제2의 인생을 살자며 펜션 부지를 샀습니다. 건축비에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이 붙었고 인테리어비는 올라가 있었고 공사 기간은 3번이나 지연됐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완공되면 돈이 들어오겠지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고 해요. 문제는 완공 후였습니다. 손님은 성수기 몇 달만 몰리고 비수기에는 거의 텅 비었습니다. 전기수도 요금은 기본으로 나가고 침구 세탁비, 소모품, 에어컨 필터 교체, 화장실 배관 문제 같은 자잘한 유지비가 계속 터졌습니다. 두 분은 밤마다 청소하고 아침마다 빨래를 돌렸고 예약 문의에 대응하느라 잠도 설쳤습니다. 몸은 지쳐가는데 수입은 기대의 절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12억은 수익을 낳는 자산이 아니라 손실을 버티는 비용이 돼버렸고 지금은 펜션 매물만 쌓여있는 상황에서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58세 은퇴자의 이야기입니다. 직장에서 성실하게 30년 넘게 일하고 정년을 앞두고 있었는데 주변에서 제주도 펜션 하면 월 400만 원은 그냥 나온다는 말을 듣고 은퇴를 서둘러 결정했습니다. 그가 간과한 건 사는 사람과 찾아오는 사람의 간극이었습니다. 본인은 풍경만 봐도 좋은데 손님은 한 푼이라도 아까운 마음으로 서비스를 따집니다. 수건이 한 장 부족하다고 컴플레인을 걸고 사진과 다르다고 리뷰에 혹독한 말을 남기고 밤늦게까지 소음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는 어느 순간부터 손님 예약이 들어오는 게 기쁜 게 아니라 무서웠다고 해요. 또 뭐가 터질까? 또 뭐라 할까? 또 리뷰로 공격당할까? 그 불안이 하루를 갉아먹었습니다. 결국 그는 기간을 오래 버티지 못하고 운영을 접고 싶어 했지만 문제는 팔리지 않았습니다. 제주 숙박업 매물은 넘쳐나고 사려는 사람은 줄어들고 은퇴자들의 희망이 하나 둘씩 괴로움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65세 여성의 경험입니다.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혼자 지내는 게 싫어 제주에 내려갔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외롭지 않을 것 같다는 기대가 있었죠.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손님들은 스쳐가는 사람들일 뿐 정서적 교감도 없었고 오히려 혼자서 운영하며 육체적인 노동만 더 많아졌습니다. 비 오는 날엔 지붕 물세에 곤란했고 한겨울엔 난방비가 너무 올라 감당이 안 됐습니다. 무엇보다 외로움이 컸다고 해요. 도시에서는 가까운 병원이 10분 거리였는데 제주에서는 40분 이상 차를 몰아가야 했습니다. 계단 청소하다 무릎을 다쳤을 때 혼자 일어날 수 없어서 눈물만 흘렸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은퇴의 진짜 어려움은 돈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라는 걸 절실히 느끼게 되었죠. 이 세 가지 사례를 보면 공통점이 너무 뚜렷합니다. 은퇴 후 가장 위험한 선택 중 하나가 수익을 과대평가하고 리스크를 과소평가하는 투자라는 겁니다. 제주 펜션은 특히 이 위험이 극단적으로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펜션이 편한 수익 사업이라고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손발이 24시간 움직여야 하는 체력 기반 노동 사업입니다. 성수기와 비수기 수익 격차가 너무 크고 건물 유지 보수 비용이 계속 쌓이고 리뷰 스트레스까지 더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문제는 더 크게 다가오죠.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다른 선택지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12억을 넣어버리고 나면 이 돈은 다시 꺼내 쓰기 어렵습니다. 매물이 안 팔리면 수익도 없고 현금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생활비는 빠져나가고 결국 생활비 마련을 위해 또 다른 빚을 지거나 자녀에게 손을 벌리게 되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은퇴 후의 진짜 현명한 선택은 로망이 아니라 현실을 기준으로 사는 것입니다. 노후는 도전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수익을 꿈꾸는 선택이 오히려 인생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 제주 펜션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꼭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행하러 가는 제주와 살아야 하는 제주는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은퇴 후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만 선택해야 합니다. 노후는 길고 체력은 줄고 예측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은퇴 후의 삶은 화려할 필요도 없고 멋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내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는 선택이면 됩니다. 그게 곧 가장 지혜로운 노후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자면 제주 펜션 투자라는 게 단순히 사업 실패로만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게 더 무섭습니다. 많은 은퇴자들이 겪는 진짜 위기는 그 이후에 찾아옵니다. 돈이 묶이고 빠져나갈 수 없고 체력은 점점 떨어지고 삶 전체가 갇힌 듯한 느낌이 밀려오는 순간, 그때부터는 선택지가 사라진다는 게 가장 큰 공포예요. 은퇴자 분들이 공통으로 말하는 게 있습니다.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올 수가 없다. 제주도에서 펜션이 팔려야 본인도 다시 도시로 나올 수 있는데 매물은 넘쳐나고 거래는 거의 없으니 발이 묶입니다. 서울에서 다시 전셋집이라도 얻으려면 목돈이 필요한데 그 목돈이 펜션에 들어가 있으니 움직일 수가 없죠. 마치 일생 동안 모은 돈을 공동묘지에 묻어놓은 기분이라고 표현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이 더 나빠진다는 겁니다. 펜션이 오래되면 유지 보수 비용이 더 늘어나고 리뷰도 떨어지고 경쟁력도 약해집니다. 그러면 가격을 낮춰 팔려고 해도 매수자는 더 줄어들고 은퇴자 본인은 매달 고정비를 감당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은퇴 후 돈이 새는 구조의 가장 위험한 형태입니다. 수익은 없는데 비용만 계속 쌓이는 구조. 이 구조를 버티지 못해 결국 생활비가 부족해지고 카드론, 적금 해지, 노후 자금 조기 소진 같은 악순환이 뒤따릅니다. 심리적인 무너짐도 큽니다. 펜션 운영은 혼자 하는 경우가 많아서 외로움이 극단적으로 깊어집니다. 밤에 갑자기 급한 예약 문의가 오면 잠을 못 이루고 새벽에 누군가 소음 문제로 문을 두드리면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다는 분도 많습니다. 노후라는 게 사실 마음이 편안해야 유지되는 삶인데 이런 긴장 상태가 계속되면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져요. 그리고 가장 잔인한 건 주변 사람들이 생각보다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들, 딸도 각자의 삶이 있고 친구들은 도시에서 살고 있고 이웃은 전부 낯선 사람들이니 정서적 지지가 거의 없습니다. 결국 은퇴자는 고립감 속에서 모든 걸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 부담은 훨씬 크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은퇴 후에는 절대 고정비가 큰 자산에 올인하지 말라. 노후 자금은 돈을 벌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안전망이다. 제주도가 나쁜 곳이어서가 아니라 은퇴 후의 삶이 생각보다 훨씬 섬세하고 예민한 균형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무리하면, 조금만 과신하면 인생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비슷한 결정을 고민 중이시라면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노후는 멋지게 사는 것이 아니라 편하게 사는 것이 우선입니다. 내 몸이 견딜 수 있고 내 마음이 안정되는 선택만이 결국 평생을 지켜주는 길입니다. 연금이 300만 원 들어오는 바로 그 순간 많은 분들이 오히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이 정도면 넉넉히 살겠지라고 믿었던 노후가 바로 그날부터 서서히 무너져 내린다는 걸 깨닫는 순간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하고 멍해진다고 합니다. 돈이 생겼는데 삶이 더 불안해진다는 역설적인 현실. 그리고 그 불안은 은퇴한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너무나 현실적인 공포입니다. 사실 저도 처음 들었을 때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연금이 300이면 어디 가서 굶지는 않겠다. 월세 정도는 충분히 내겠다. 적어도 생활비는 해결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실제 은퇴자 분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사람들이 떨고 있는 이유가 따로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연금이 적어서가 아니라 노후의 지출이 생각보다 훨씬 크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지속적인 비용이 끈질기게 따라오기 때문이죠. 그리고 문제는
연금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모든 계산이 현실과 충돌한다는 겁니다. 이 정도면 버텨지겠지라는 마음이 이걸로는 절대 안 된다는 공포로 바뀌는데 걸리는 시간은 고작 몇 달뿐이라 하니까요.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하신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젊을 때는 몰랐던 의료비, 주거비, 세금, 대출이자, 자녀 지원 같은 변수들이 은퇴 후에는 전부 현실이 돼서 눈앞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매달 들어오는 연금은 그대로예요. 물가가 오르든 병원비가 늘든 연금은 조용히 제자리입니다. 딱 정해진 숫자. 이 숫자는 늘어나지 않는데 나가는 돈만 끝없이 늘어나는 게 지금 노후의 진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금 300만 원이면 안전하다고 믿어왔던 신화를 깨고 왜 많은 은퇴자들이 이 금액 앞에서 오히려 떨고 있는지 실제 사례와 함께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막연한 공포가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닥칠 수 있는 현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준비할 수 있는 방향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실제로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첫 번째 사례부터 말씀드릴까요? 가장 흔한 케이스가 바로 주거비입니다. 사례로 만난 67세 어씨는요. 연금 300만 원이면 월세 내고도 충분히 산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막상 은퇴하고 나니 월세 80만 원의 관리비가 20만 원 넘게 나가더랍니다. 거기에 공과금의 식비까지 합치니 기본 고정 지출이 매달 200만 원을 훌쩍 넘겨버리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았대요. 문제는 예상하지 않았던 비용들이었어요. 고혈압 약을 평생 먹어야 한다고 하면서 한 달에 병원비와 약값으로만 15만 원씩 나가고 냉장고가 고장나고 보일러 교체하고 자식들이 갑자기 도와달라고 연락하는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대요. 그러다 보니 연금이 들어오는 날 통장이 잠깐 숨을 쉬다가 일주일도 안 돼서 거의 바닥을 드러내는 일이 반복됐다는 겁니다. 300이면 산다. 절대 아니더라고 한숨 쉬며 말하던 그 표정이 아직도 잊히지 않아요. 두 번째 사례는 의료비에서 무너진 경우예요. 은퇴자 중 70대 비부부는 그동안 크게 아픈 적이 없어서 노후 의료비를 거의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은퇴하고 3년쯤 지나자 남편이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게 됐고 치료 주사 재활까지 해서 부담한 비용이 1년 동안 무려 7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연금은 두 분 합쳐서 300만 원 조금 넘게 들어오는데 의료비가 한번 크게 나가버리니까 바로 재정이 흔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더 무서운 건 이런 의료비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70대 이후에는 만성질환 하나만 있어도 매달 꾸준히 수십만 원이 새어나가고 어느 날 갑자기 큰 수술이라도 잡히면 수백만 원이 공중으로 날아가듯 사라집니다. 연금은 그대로인데 의료비는 본인이 통제할 수 없는 속도로 올라가니 공포가 밀려오는 건 당연한 거죠. 세 번째 사례는 물가 충격으로 인한 붕괴예요. 65세 C씨는 은퇴 당시 300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물가가 너무 빠르게 올라가면서 반찬 몇 가지만 사도 5만 원이 훌쩍 넘고 외식은 사실상 사치가 돼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전기, 가스, 상수도 요금은 해마다 오르고 대중교통비도 만만치 않죠. 특히 혼자 사는 경우엔 나눠 쓰는 게 없어서 모든 비용을 혼자 감당해야 해요. C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300만 원이면 최소한 걱정 없이 살 줄 알았는데 지금은 그 돈으로 허덕이며 산다는 말밖에는 못하겠어요. 이 말이 너무 마음에 남더라고요. 연금은 오르지 않는데 생활비는 계속 오르니 사실상 연금의 실질 가치는 해마다 줄어드는 셈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왜 많은 은퇴자들이 300만 원이면 충분하다는 말을 믿지 않는지 조금 감이 오실 거예요. 금액 자체는 예전 기준에서 보면 큰 돈이지만 요즘 사회에서는 기본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치일 뿐이고 어떤 변수가 하나만 생겨도 바로 적자로 전환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연금이 들어오는 순간 안도감보다 불안감부터 느끼는 거예요. 이걸로 20년, 30년을 버티라고 하는 무거운 현실이 갑자기 눈앞에 펼쳐지니까요. 그럼 이런 현실에서 우리가 뭘 준비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라도 삶의 구조를 조금 바꾸고 지출을 관리하고 건강을 챙기고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노후는 소득보다 지출 관리가 훨씬 중요해지는 시기니까요. 또 한 가지는
계속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두는 겁니다. 크지 않아도 돼요. 월 50만 원, 100만 원만 추가로 들어와도 노후의 안정감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요즘 은퇴자분들이 가벼운 알바라도 계속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일을 못해서가 아니라 미래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싶어서예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연금 300만 원이라는 숫자에 속지 말자는 겁니다. 숫자는 멋있게 보일 수 있지만 현실은 그 숫자를 너무 쉽게 삼켜버립니다. 중요한 건 얼마를 받느냐 보다 얼마를 지킬 수 있느냐죠. 혹시 지금 은퇴를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연금을 받고 계시다면 오늘 이야기한 3가지 사례를 한번 자신의 삶에 비춰보세요. 주거비, 의료비, 물가. 이 3가지가 바로 노후를 흔드는 가장 큰 파도입니다. 하지만 미리 알고 대비하면 파도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노후는 누구도 대신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선택이 앞으로의 20년, 30년을 바꾼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그럼 어떻게 해야 덜 흔들리는 노후를 만들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노후 대비는 은퇴 전에만 하는 게 아니라 은퇴 후에도 계속 조정하고 관리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연금이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끝난 게 아니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노후를 운영하는 시기가 시작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어려운 재테크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나 당장 적용할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생존 전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건 고정 지출을 구조적으로 줄이는 작업이에요. 이게 노후 안정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주거비가 너무 크면 과감하게 이사도 고려해야 하고 차량 유지비가 부담된다면 차를 정리하는 것도 생각해 볼 만해요. 의외로 차량 일대 유지비가 은퇴자에게는 연금 50만 원과 맞먹는 부담이 될 때가 많거든요. 또 보험료나 통신비처럼 매달 나가는 비용은 작은 금액이라도 통합하거나 낮추기만 해도 체감 부담이 확 줄어요. 이건 절약이 아니라 생존 전략입니다. 노후는 버티는 힘이 자산보다 더 중요해져요. 두 번째는 계속해서 작은 수입원을 마련해 두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큰 돈을 벌자는 게 아니라 현금 흐름을 끊기지 않게 만드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주변 60대, 70대 분들은 하루 몇 시간짜리 경비, 주차 안내, 문화센터, 보조 강사, 지역센터 프로그램 도우미, 온라인 소규모 판매 같은 일을 하면서 한 달 40만, 80만 원 정도를 꾸준히 벌고 계세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버텨요. 그리고 이 추가 수입이 연금 못지않은 안정감을 줍니다. 내가 원하면 언제든 조금이라도 벌 수 있다는 감각 자체가 사람을 살게 해요. 세 번째는 건강 관리예요. 이건 정말 잔소리처럼 들릴 수 있는데 노후의 비용 절반은 건강에서 갈립니다. 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같은 기본적인 것만 관리돼도 의료비가 3,050%는 줄어요. 운동은 꼭 거창할 필요 없어요. 하루 30분 걷기만 해도 병원비는 장기적으로 확 줄어듭니다. 실제로 의료비 폭탄 맞은 분들 대부분이 나중에 하면 되겠지 하다가 한번 크게 아프면서 휘청이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게 노후의 삶을 너무 크게 바꾸려 하지 않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은퇴하자마자 전원주택, 펜션, 귀촌, 해외 이주 같은 큰 결정을 내리는데 이런 변화가 지출을 폭발적으로 키웁니다. 지금 가진 구조 안에서 덜 흔들리는 삶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해요. 노후는 모험이 아니라 안정이 핵심입니다. 결국 노후를 살리는 건 거창한 성공이 아니라 작은 균형입니다. 크게 벌지 않아도 돼요. 대신 3가지 지출 관리, 작은 현금 흐름, 건강 이 3가지만 잡아도 연금 300만 원으로도 버티는 힘이 생깁니다. 지금 불안하시다면 그건 아주 정상이에요. 불안하니까 준비하는 거고 준비하는 사람만이 흔들리는 시대에서도 넘어지지 않으니까요. 돈이 사라지는 속도에 모두 얼어붙었다. 은퇴 6개월의 진실. 돈이 이렇게 빨리 빠져나갈 줄 누가 알았을까요? 아침에 통장 잔고 한번 눌러본 순간 피가 쌓이고 있던 심장이 그대로 얼어붙는 느낌이 듭니다. 분명히 은퇴 전에는 그래도 한 10년은 걱정 없이 버티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딱 6개월 지나고 나서야 깨닫습니다. 노후 파산이라는 건
몇 년 뒤 일어나는 게 아니라 준비 안 된 사람에게는 은퇴 직후부터 조용히 그러나 잔혹하게 다가온다는 걸요. 사람들이 은퇴 후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이제는 벌어도 쓰고 쓰면 또 벌면 되지라는 직장인 마인드 그대로 은퇴를 맞이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은퇴하는 순간부터는 더 이상 벌지 않는 인생이라는 현실이 바로 시작된다는 거죠. 그리고 충격적인 건 대부분의 60대가 이 사실을 몸으로 느끼기까지 단 6개월도 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은퇴 전에는 그 돈이 그렇게 커 보였는데 막상 은퇴하고 쓰기 시작하면 월세, 건강보험, 식비, 교통비, 경조사, 자식 문제까지 여기저기 구멍이 생기면서 눈 깜짝할 새에 사라져버립니다. 그제서야 뒤늦게 생각이 듭니다. 아, 이 속도면 10년이 아니라 3년이 것도 빠르겠구나. 그리고 이 깨달음이 한번 찾아오면 마음속 깊숙이 두려움이 시작됩니다. 오늘은 괜찮은데 1년 뒤는 어떨까? 내가 70이 될 때까지 이 돈이 남아있을까? 병원 한번 크게 가면 버틸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은 은퇴자의 마음을 조금씩 갉아먹습니다. 이게 바로 은퇴 6개월의 진실입니다. 그럼 실제로 은퇴 후 6개월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많은 은퇴자들이 겪은 실제 사례 3가지를 통해 그 현실을 생생하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사례는 62세 어씨 이야기예요. 공무원 생활 30년 동안 그래도 난 남들보다는 안정적일 거야 라고 믿어왔는데 은퇴 후 첫 6개월 만에 현실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연금 250만 원이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니 버틸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막상 써보니 월 실지출이 340만 원이었습니다. 건강보험료가 예상보다 훨씬 높았고 은퇴 후 갑자기 늘어난 병원 검진 비용, 부모님 요양 문제까지 협치면서 매달 적자가 쌓였죠. 게다가 직장 다닐 때는 몰랐던 차 유지비, 집 관리 비용까지 그대로 이어지면서 회계장부를 보면 한 달에 최소 80만 원씩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앞으로 5년이면 빈털털이 되겠구나. 그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아요. 두 번째 사례는 은퇴 전에 자녀에게 너무 많은 비용을 써버린 60대 비부부입니다. 본인은 은퇴 자금이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은퇴해보니 나가는 돈이 너무 많았어요. 자녀 결혼 지원, 전세 보증금 보태주기, 손주 양육비까지 겹치면서 은퇴 직후 6개월 만에 통장에서 4천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그제야 뒤늦게 깨달은 거죠. 우리가 벌어다 준 돈은 한번 나가면 다시 들어오지 않는구나. 하지만 문제는 이미 돈이 나간 뒤였고 그 큰 지출이 계속 은퇴 자금을 잡아먹었어요. 비부부는 요즘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우리가 자식들을 사랑해서 한 결정이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너무 성급했어요. 우리가 먼저 살 길을 확보했어야 했는데. 세 번째 사례는 은퇴 후 집을 줄였다가 오히려 지출이 늘어난 63세 C씨입니다. 작은 자가 아파트로 옮기면 관리비나 유지비가 줄어들 거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더 많은 비용이 생겼죠. 새 집에 들어가니 리모델링 비용이 필요했고 집안에 손볼 곳도 늘고 이사 비용까지 더해지면서 초기 비용이 이미 몇백만 원씩 나갔습니다. 게다가 집이 작아지니 창고가 없어짐과 동시에 물건 정리 비용까지 들어가더라고요. 그는 말합니다. 은퇴 후 가장 큰 비용은 생각지도 못한 데서 나와요. 계속 이런 일이 생기면 진짜 오래 못 버티겠다 싶어요. 이 3가지 사례를 보면 공통점이 딱 보이실 겁니다. 은퇴 자금을 위협하는 건 큰 사건이 아니라 매달 반복되는 조용한 지출이라는 사실입니다. 무서운 건 바로 이것입니다. 지출은 계속 나오는데 수입은 늘지 않는 구조. 이 카운트다운은 은퇴하는 순간 자동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려요. 은퇴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지금 가진 돈의 절대 금액이 아니라 앞으로 매달 얼마나 빠져나갈지 그리고 그 속도를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지 그 감각을 갖추는 겁니다. 만약 지금 속도라면 10년을 버티기 어려운 수준이라면 지금부터라도 당장 조정을 시작해야 합니다. 은퇴 후의 삶은 분명히 두 번째 인생이고 충분히 행복하고 여유롭고 따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준비된 사람에게만 찾아옵니다. 돈이 사라지는 속도를 빨리 눈치채고 더 이상 속도를 높이지 않도록 조심히 브레이크를 걸어야만
노후의 길을 끝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은퇴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게 있어요. 바로 심리적 공황입니다. 이게 무서운 이유는 통장이 비어가는 속도를 한번 인지하면 그 다음부터는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생활 전체를 잠식하는 불안으로 바뀌기 때문이에요. 어떤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통장 잔고 확인이 됩니다. 잔고가 줄어든 걸 보면 머릿속에서 자동으로 계산이 돌아가죠. 지금 이 속도면 몇 년 버틸까? 올해 안에 큰 병원 비용 나오면 어떻게 하지? 손주 돌잔치나 결혼식 같은 행사 비용은 또 어떻게 감당하지? 이런 생각들이 하루 종일 머리를 잡아끌어요. 그런데 이게 단순한 걱정이 아니라 실제로 은퇴자들의 소비 패턴까지 바꿉니다. 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외출을 줄이고 사람 만나는 걸 피하게 되고 심지어 병원도 미루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더 취약해지고 결국 더 큰 비용을 나중에 한 번에 맞게 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 은퇴 후의 돈 문제는 단순히 얼마가 남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앞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안정감을 유지할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같은 자산을 가진 사람이라도 어떤 사람은 여유롭고 어떤 사람은 절망에 빠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돈의 절대 액수보다 지출 관리 감각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불안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까요? 저는 3가지 방향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지출을 줄이는 게 아니라 구조를 바꾸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험료나 주거비처럼 매달 반복적으로 나가는 비용부터 손봐야 해요. 두 번째는 적어도 작은 수입원 하나는 남겨두는 것입니다. 월 30만 원이라도 들어오는 돈이 있으면 지출 속도가 눈에 띄게 줄어들어요. 마지막은 혼자 감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은퇴 후 불안을 혼자 끌어안으면 공황은 더 커져요. 은퇴는 누구에게나 불안합니다. 하지만 불안을 인정하고 숫자를 정확히 보고 속도를 조절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만이 오래 버틸 수 있어요. 지금 돈이 빠져나가는 속도가 두렵게 느껴진다면 이미 잘 살고 있는 겁니다. 그 감각을 잃지 않는 것이 노후를 지키는 첫 번째 방패예요.